문재인 대통령이 성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유족을 찾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경영문화 폐습에 송구하다며 부실급식과 성폭력 은폐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밤 10시가 지나면 바닷가에 들어선 수변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밤새 술판을 벌여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대교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기사와 승객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은 제66회 현충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딸의 한을 풀어달라는 유족들의 통곡에 문 대통령은 죄송하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천안함 생존 장병을 만났는데 윤 전 총장의 대외 행보가 부쩍 눈에 띄는 느낌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이모 중사의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욱 국방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병역 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선 군부대 부실급식 문제와 공군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병역 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추념식이 열린 현충원 앞에선 천안함 생존 장병 16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통령님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고 국방부 장관님께는 재발 방지 대책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천안함 생존 전우회장인 전준영 씨를 만나 천안함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분단 국가임을 상기시키는 뼈아픈 상징이라면서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이나 희생장병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은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천안함 생존자들이 왜 13명만 유공자가 됐는지. 윤 전 총장은 또 그들은 순국 선열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어제 방명록에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의 부실급식 사태에 대해서도 오늘 공개 사과했습니다. 군 당국은 조기 급식비 인상 같은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조리병의 열악한 근무 행태나 간부들의 안이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리병이 조리용 삽으로 고기 500인분을 볶아내고 후식으로 배급된 참외를 손질합니다. 연이은 장병 부실급식 논란에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한 취사장 모습입니다. 다른 용사들보다 이제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이제 챙겨줘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론 격리병사 도시락까지 챙겨야 하는 만큼 지원병사 보충이 절실합니다. 사람이 적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힘든 편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 달라서 양 조절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최근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다음 달부터 급식비를 10,000원으로 긴급 인상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밥값 예산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 비용으로도 훌륭한 식단을 만들어내는 시스템과 지휘관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지휘관의 어떤 인식 개선이 가장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근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구조 결함이 시정되지 않으면은 장병들의 SNS 폭로는 끊이지 않습니다. 한 전방부대 간부 식당에선 잔반이 쌓인 식판에 코르픈 휴지까지 모두 조리병에게 떠넘긴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해당 부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사건을 누가 수사하느냐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또 충돌할 기세입니다. 지난 3월 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던 공수처가 다시 검찰에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틀 뒤에 있을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의 만남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다시 넘기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수사 여력이 안 된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연루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낸 지 석 달 만에 다시 공수처로 넘기라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불거진 문홍성 수원지검장 사건을 콕 집어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수사 중복에 해당돼 사건이 이첩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이미 검찰에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아무 때나 다시 달라고 한다고 줄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는 8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호수 검찰총장 간 만남 자리에서 사건 관할권 다툼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이번 달부터 해수욕장을 개장한 부산이 방역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바닷가에 들어선 수변 공원이 거대한 술판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 넘게 몰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가 공원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계단에도 바닥에도 무리를 지은 피서객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원 전체가 거대한 술판으로 변했습니다. 밤에 와요, 밤에. 저 밑에도 다 꽉차요, 나중에 밤에는. 어젯밤 부산시 수영구 밀락수변공원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5명 넘게 모이는 등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술 먹다 보면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냥 담벼락 넘어가고 그러기도 하지. 밤 12시에 공원을 폐쇄하지만 술판은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수변공원 곳곳에는 지난밤 시민들이 남긴 술병과 음료수병 등 쓰레기가 나 뒹굴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동시 입장객을 2,00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관리요원 20여 명을 배치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정상적일 때는 다들 협조를 잘 해주시는데 술을 드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지자체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수변공원 개방 시간을 단축하거나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이런 방역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집단 면역을 이루는 방법뿐이죠. 국내도 모더나에 이어 얀센까지 백신 4종이 들어오면서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언제 접종할 수 있을지가 궁금할 텐데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지금까지 고령층과 취약시설 관련자 위주로 접종을 해왔잖아요. 이 계층에 대한 접종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고령층의 마지막 그룹인 60에서 64세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15일부터는 30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이 화이자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얀센 백신 접종도 처음 시작되는데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이 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을 받게 됩니다. 네. 7월에 30세 이상 교직원과 고3 학생들이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으면 고령층과 취약계층,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만 30세 이상의 이 예비군을 제외하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30대에서 50대의 일반 국민들은 그럼 언제 맞을 수 있죠? 네, 정부가 내놓은 접종 일정표엔 3분기부터 잡혀 있습니다. 네. 6월 셋째 주쯤 정부가 세부 계획안을 내놓겠지만 일단 50대가 7월부터 먼저 접종에 나서고 이후 40대, 30대 순으로 맞을 전망입니다. 다만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백신 4종 가운데 하나로 정해질 예정이고 백신을 골라 맞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20대들이 나는 언제 맞을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혈전 우려 등으로 접종 대상에서 지금까지 제외되어 왔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분기 후반인 9월이나 돼서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대는 말씀하신 대로 혈전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에서 제외됐는데요. 지난주 진행된 얀센 백신 예약에서도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일까요? 이 수능에 응시를 하면 백신에 맞을 수 있다는 얘기에 반수를 택하는 20대들이 많다면서요? 진짜입니까? 네, 방역 당국이 고3과 N수생에 대해서 여름방학 기간에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수능 원서 마감이 보통 9월이기 때문에 이보다 빠른 9월 모의평가 명단을 기준으로 접종 대상자를 정한다고 알려지면서 20대 초반에서 모의평가를 치르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신 4종이 3, 4분기에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인 만큼 7월부터는 이 같은 접종 소외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접종을 기피하던 현상에서 이제는 접종을 하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백신 공급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천항 일대 작업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라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인천 북항에서는 화물차 위에서 물건을 옮기던 60대 근로자가, 인천 남항 인근에서는 공사 현장 옥상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인천 북항의 한 물류센터입니다. 지난 4일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지게차에 물건을 옮기던 60대 근로자 A씨가 2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안면부가 먼저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리고 헬멧은 착용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대요. 물류센터 직원인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12시간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정확한 경위는 지금 확인 중에 있고 지게차에 통백을 그런 작업을 하신 것도 맞고. 같은 날 오후 1시 반에는 인천 남항 인근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추락의 충격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당시 8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폐기물을 치우다 10m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추락 방지망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잠실대교를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버스기사와 승객 모두 빠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엔진 과열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안윤영 기자입니다. 잠실대교 위 멈춰선 버스에서 검붉은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쏜 물줄기가 불길에 닿자 희뿌연 연기에 차량 시야가 가려지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서울 자양동에서 잠실로 향하던 2415번 시내버스에 불이 난 건 오늘 낮 12시 20분쯤. 버스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버스가 멈춰섰던 자리엔 당시 화재기에 깨진 유리창 파편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 등 15명은 급히 몸을 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 대피하셨고 정류장에서 이제 화재가 난 거다 보니까 잠실역 쪽으로 다 가셨어요.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 용품,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이 주택가에 파고들자 경찰이 내일부터 한 달간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간판이나 소방 기준을 위반했는지 점검한다는데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윤재민 기자가 먼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상가 건물 꼭대기에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대형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낮 뜨거운 영업을 규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1만 7천여 명이 동의했는데 경찰이 내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간주해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리얼돌이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과 인형의 사진도 단속 대상입니다. 리얼돌 관련 온라인 광고 역시 성인 인증을 해야 볼 수 있게 바꾸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간판만 바꿔달 뿐 리얼돌 영업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간판을 가려라. 간판 보고 성인 체험방 이러면서 앞으로 안 된다. 리얼돌 해요. 저희는 간판을 없이 영업해요. 따로 광고하거나 하는 게 없어요.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는 물론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로 간주해
계단과 출구 등 건축법 위반 여부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단속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여당이 전국민 지원금을 예고하고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추경 규모를 얼마로 할지가 관심입니다. 여당 주장대로라면 예상보다 더 거칠 것으로 추정되는 32조 원까지 다 추경에 쏟아부어야 하는데 재정 건정성 문제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30만 원의 전국민 지원금, 자영업 손실보상 등 대규모 2차 추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내수 진자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합시다. 추경 재원은 올해 예상보다 더 거치는 세수, 약 32조 원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추경 규모인데 정부는 지자체 부담을 감안해 20조 원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여당은 32조 원을 전부 쏟아붓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라 빚이 부쩍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세수를 모두 소진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2%로 높아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수가 확보된 부분은 추가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돈이 대규모로 풀리면 인플레 압박이 커집니다. 이미 2분기 물가가 2%대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무리하게 이제 경기 진작을 하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경기가 과열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규모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연초에 안정세를 찾은 듯했던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고점이라며 매수를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은 더디기만 한데 이번엔 정부 말을 믿고 정말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오늘의 포커스는 여전한 집값 불안에 맞췄습니다. 지난주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년 전 금융위기까지 언급하며 집값 상승세를 걱정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달에도 홍 부총리는 반복적으로 집값이 높다고 강조해왔죠.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집값이 고점에 다다랐으니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도 매달 1%씩 올라 올해만 7% 가까이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 대책을 지켜보면서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기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LH 투기 사태 이후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은 사실상 중단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건절 대책 후속 조치, 입법 과정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과천청사 유휴 부지, 태릉 CC 등 지난해 발표한 공급 대책도 부지 변경이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정부가 발표했던 입지가 아닌 다른 이제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개월 전 집값 안정을 확신했던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용 대출까지 받아가며 집을 사는 2030 세대가 안타깝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집값은 꾸준히 올랐죠.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라 그럴까? 법인이 내놔야 될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집값이 안정될 거란 정부의 자신감은 언제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오늘도 집값 불안을 바라보는 무주택자들은 애가 탑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정식 화폐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해 일부 SNS 계정이 차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상화폐 콘퍼런스 현장입니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Next week, I will send to Congress a bill that will make Bitcoin a legal tender in El Salvador. This will generate jobs and help provide financial inclusion. 여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로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법정 화폐로 인정받는 게 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발 악재에 6% 가까이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낙폭을 만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는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주요 사용자들의 계정을 대거 차단했습니다. 커뮤니티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란 분석이 많습니다. 트윗글로 가상화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일론 머스크도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는 공개 영상 메시지에서 머스크에게 당신의 장난으로 여러 삶이 파괴됐다며 이번엔 임자를 만났다, 기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널뛰고 있는데 코인의 이름을 바꾸는 리브랜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뀔 뿐이지만 기대감 탓에 코인 가격은 급등한다고 합니다. 시세 조정과 같은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이름 세탁이 횡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대형 거래소에 이미 상장됐던 코인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1세대 SNS와 협업해 코인이 재탄생한다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은 순식간에 30%나 급등했습니다. 가 다시 오픈한다고 해서 거기서 직접 쓸 수 있는 코인이라니까 화제도 많이 되고 관심도 많이 갖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이름을 바꾸는 이른바 리브랜딩으로 새로 태어난 코인은 10여 개에 달합니다. 지난 2017년 울릉도 앞바다에서 금괴 150조 원이 실린 보물선을 인양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업체는 자체 발행한 코인 이름을 4차례나 바꿨습니다. 가상화폐 리브랜딩이 난무하는 이유는 상장된 코인 이름을 바꾸는데 규제가 없고 실제 이름이 바뀌면 가격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리브랜딩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법인명이 바뀐다고 해서 회사의 방향성이나 사업이 더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소들이 신규 상장을 꺼리면서 코인 리브랜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투자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전당대회를 답세앞둔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모바일 투표를 시작합니다. 주말 당권 주자들은 전국을 돌며 투표전에 나섰는데 비방전에 수사 의뢰 주장까지 장외 신경전도 치열해졌습니다. 여당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견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주호영 후보는 대선 열차를 당 일정에 맞춰 출발시키겠다고 한 이준석 후보의 구상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합쳐놓고 안에 불러들어서 한 번에 뽑아야 되지. 우리가 뽑아놓고 가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경원 후보도 이 후보의 최근 발언이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하다며 모든 걸 던져서 정권 교체란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에겐 이 후보를 비판하는 문자가 배포됐는데 이 후보 측은 당원 명부가 특정 캠프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이틀간 전국 34만여 명의 당원과 책임당원, 대의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수목 이틀간은 투표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민주당에선 경선 연기론이 재점화되는 등 차기 주자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하면 좋겠습니다. 당내의 모든 기득권들이 포기돼야 합니다. 대권에 도전한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은 위험천만한 이야기라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이 지사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검사는 안 된다로 하겠습니다. 네, 요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네. 4일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이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경험이 있고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난 3일엔 100% 확신할 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도우려고 했는데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했죠. 이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라고 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네, 서 기자, 이런 김 전 위원장의 말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변수가 되는 듯 보여요. 예, 김 전 위원장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상태인데다가 이 후보가 윤 전 총장 영입에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나경원 후보는 누구는 안 된다라는 식의 편가르기로는 필패라고 했고 주호영 후보는 범야권 후보를 낙인 찍는 건 적전 분열이라면서 김 전 위원장과 또 이준석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물음표에서 가장 궁금한 거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좀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예, 우선은 윤 전 총장 측 요청으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다가 이 막판에 연기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김 전 위원장이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좀 마땅치 않아졌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먼저 정치적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이른바 김종인식 구상과는 다르기 때문이란 겁니다. 예. 강력한 대통령 후보자가 밖에서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다가 규합을 해가지고서 대통령 선거 캠프에 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하면은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오늘도 혹시 김 전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예, 뭐 오늘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검사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건 일반론적인 설명이었다면서 윤 전 총장을 직접 얘기한 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당이 주인의식을 갖고 대선 후보를 만든다는 신념을 가져야 하는데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이 외부 후보 데려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나경원 또 주호영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 전 위원장이 이제 서울시장 때처럼 자당 후보로 이겨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자강론을 다시 꺼내든 것 같은데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종인 검사는 안 된다의 느낌표는 80대와 30대의 신기한 조합으로 하겠습니다. 이 김 전 위원장은 올해 81, 또 이준석 후보는 36살입니다. 이 5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낯설게 다가오실 듯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조국 사모펀드는 무죄로 하겠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는 무죄, 무슨 얘기입니까? 예,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특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나마 이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것도 뭐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1심 법정에서 불법으로 판단한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백이 증명됐다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한 겁니다. 서 기자, 네, 맞는 얘기입니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얘기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모펀드 의혹에 있어서 횡령은 어떻게 보면 좀 곁가지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미공개 정보로 투자한 자본시장법 위반 또 차명 투자인데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이자 코링크 PE의 대표인 조범동 씨로부터 이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차명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재판부가 이들 범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재산신고제도,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이해 충돌이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 요청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처신의 부적절성뿐 아니라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재판부도 상당히 심각한 또 부도덕한 범죄 행위라고 그렇게 봤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무죄 혐의 가운데서도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 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초기 자본금은 조 전 장관 가족의 돈 10억 원에서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돈이 그냥 빌려준 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조범동 씨 재판부는 이를 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 교수 재판부는 재산 규모에 비춰서 10억
10억 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아무런 담보 제공 없이 거액을 대여해줬다, 빌려줬다라는 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빌려준 게 아닌 투자금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투자금이 맞다면 코링크 PE가 결국 조국 펀드라는 검찰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됩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재판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조국 사모펀드는 무죄의 느낌표는 저자의 진면모가 궁금하다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자서전에 스스로 잘했다라고 쓴 사람은 10중 8구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부정직한 자서전이라도 저자의 진정한 면모를 의도치 않게 드러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요즘 조 전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에 대해 좀 읽어볼 만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우유 대신에 콩을 갈아 만든 두유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최근에는 귀리나 아몬드 등으로 만든 식물성 우유가 대세라고 합니다. 우유 소화가 어렵거나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런 대체 우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류지연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이은정 씨. 우유가 들어간 라떼를 마실 때마다 어떤 우유를 넣을지 꼼꼼하게 따집니다. 예전 우유랑 오픈 우유 선택하실 수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오픈으로 해주세요. 네. 건강과 고소한 맛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일반 우유보다는 아무래도 식물성 우유가 속도 좀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채식주의자들이 주로 마셨던 식물성 우유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9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국내 대체 우유 시장도 4년 만에 5배가 커지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10명 중 절반 이상이 우유를 소화하는 효소가 부족한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어 성장 가능성은 더 큽니다. 해외에서 식물성 우유 시장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식물성 우유에 대한 역시 관심, 그리고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낙농업계는 식물성 우유에는 원유가 사용되지 않아 칼슘이나 지방 함량이 많게는 50% 정도 적은 등 영양 성분에 차이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원유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류지연입니다. 내일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내일 전주의 한낮 기온은 31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그보다는 약간 낮겠지만 더운 건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7도, 강릉은 3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소나기나 비 소식은 없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수도권은 종일, 충북과 대구 지역은 오전 동안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름 날씨를 실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전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피고인 중앙지검장은 설마 승진할까 했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은 어김없이 요직을 꿰찼고 그렇지 않은 검사들은 한직으로 좌천됐습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정권 교체기 안전판을 준비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현 정권은 틈만 나면 전 정권을 적폐로 몰기 바빴지만 한솥밥을 먹었던 의원조차 이명박 시절의 검찰 인사와 뭐가 다르냐며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